네, 국제무역의회 제13주차 강의 해외 직접 투자와 글로벌 기업 경영에서 세 번째 강의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와 그 재무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라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현지의 그 인력들을 잘 관리해서 그 생산과 그 판매를 잘 할 거냐 하는 것들이고, 또 현지의 인력들을 잘 교육 훈련 시켜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인재를 골라서 좋은 인재를 그 육성해서 지역에 나가 있는 그런 사업장에 그 핵심 인재로 이렇게 양성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 그 좋은 인재가 있으면은 뭐 국내에 이렇게 모셔와서 새로운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본사에서, 국내에 있는 본사에서 인력을 이제 해외에다 파견해서 또 거기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실은 이 인재 관리, 인적자원 관리,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미 떠올랐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전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우리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재의 부족, 또 인재의 양성이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죠. 여러분들 보시는 이건 이제 해외 생산 현장 그랬는데, 지금 이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아마 동남아나 어디에 있는 그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고 캄보디아일 수도 있고 베트남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에 있는 그 봉제 공장이라고 합니다. 옷을 만드는 공장이나 뭐 신발 만드는 공장이 되겠죠. 그러면 한쪽 끝에서 이제 그 옷 재료를 섬유 직물이나 이런 걸 이제 거기다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끝에는 옷이 돼서 나오죠. 이걸 한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라인이, 한 라인이 뭐 10개, 20개 한 공장에 그냥 쭉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기둥이 거의 없이 그냥 이렇게 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이미 그 문을 닫았지만 우리 개성공단에도 이런 게 있었죠. 북한 근로자들이 옷을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이런 공장에서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보통 이런 2층에 이렇게 유리가 달린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1층에는 이제 생산 라인이고, 그러면 위층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이죠. 어디서 뭘 하는지. 반대 이쪽 편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공장이 그 움직이는 상황을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 공장 안에 막 뭐 1000명, 2000명이 한꺼번에 일하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만들어진 옷들이 미국 시장으로 팔려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공장들은 사실 우리나라 그 구로 디지털 산단 이나 아니면 뭐 부산, 마산 이런 데에 이런 그 공장들이 있었어요. 라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지금 지금 한 70대, 60대 되신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셨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옷을 만드는 그런 봉제 공장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다 어디로 갔죠? 이 동남아나 중남미나 이런 데로 이미 다 이전한 상태죠. 그래서 그 기존에 한국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출하던 회사들이 이제 이런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옷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시장, 우리나라에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네요. 그때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공장에 갔더니 거기 한국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공장장은 당연히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자로 수출 담당, 자금 담당 직원이 있으시고, 그리고
어떤 연세 드신 아주머니도 계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인사드렸더니 그분이 한국에서부터 젊은 시절부터 이런 공장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기술자로, 그러니까 옷 만드는 기술자로 와서 그 나라에 와서 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이 직원들을 이제 현지 직원들 관리하면서 옷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머니도 기술자죠. 옷 만드는 기술자. 굉장히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영원무역이라는 공장에 이제 다카 공장, 방글라데시 아닙니까? 영원무역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아마 세계 최대일 수도 있는데 모자 제조 회사입니다. 모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뭐 이런 노사 분규가 나서 한때 좀 국내에 보도도 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격려차 이렇게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동남아 서남아 나라들이 대부분 이런 오토바이로 많이 하잖아요. 출퇴근을. 그래서 이런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건설 플랜트 현장이죠. 과거에는 우리 선배들이 1980년대에 정말 이 뜨거운 열사의 현장에 이런 노무자로 가셨어요. 뭐 부르도자로 운전한다든지 뭐 포크레인 기사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글쎄요, 한 달에 뭐 한 300~400달러를 받으셨겠죠. 그때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 안 될 때 그 정도 받았으면 굉장히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선배들이 기여하신 공로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여기 지금 이분들, 이 관리자, 기술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국 분이고 나머지는 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이런 데서 오신 노무자들이에요. 이분들을 데리고 일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스 플랜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진이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플랜트예요, 지금.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 가스 타랑 설비를 만드는데 2013년에 준공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교수가 이 투르크메니스탄 갔던 게 2009년인가 될 겁니다. 그때 투르크메니스탄은 정말 은둔의 나라였어요. 외국 사람이 아예 한국 사람이 아예 가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때 교수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이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그때 많은 이제 한 20명, 2명, 3절단이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나라 정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플랜트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완공을 시킨 그런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사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거나 건설사에 원자재를 납품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졸업하고 이런 데 가서 이제 이런 현지인들하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건설사에 여직원들도 많아요. 정말 건설 그러면 굉장히 터프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은 뭐냐면 아마 6년 정도 됐을 거야. 2006년도 사진 같은데 그때 동일 하이빌이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동일 하이빌이 카자흐스탄에 대형 빌딩과 주택 고층 주택을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에 이런 이제 여직원들이 거기 영하 20도에서 뭐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런 건설 현장에도 이제 몇백 명이 1000명, 2000명이 동시에 일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도 한국 분들은 한 40~50명밖에 없어요. 전체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하는 기술자들인데 거기에 어디 가나 아마 요즘은 여성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건설 현장에 가서 외국에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여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글로벌 현장에는 이런 인적자원 관리 문제, 인재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화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많이 양성하느냐, 기업이 어떻게 그런 경영자를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그 글로벌 기업의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보는 그런 가스 플랜트 그게 몇억 달러 막 하거든요. 보통 그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다리 하나 뭐 이렇게 그 뭐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는 그런 이제 뭐 대형 몇 킬로짜리 현수교를 짓는다 그러면 뭐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초고난도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은 이 경영자들이 기술과 뭐 마케팅, 재무, 인사 모든 그런 전문적인 경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글로벌 기업의 그런 경영에 대한 그런 관심을 또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쌓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경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결국 현지 문화와 또 우리나라 문화 를 이렇게 잘 조화시켜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기업들은 이 경영자 교육, 지금 뭐 우리 대학에도 그런 최고 경영자 과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삼성에서는 벌써 20년 전부터 20년도 넘은 그 시대부터 지역 전문가 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장 전문가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한 1년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현지 네트워킹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식화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대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것이 또 필수 글로벌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의 유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도 이제 뭐 다른 경영과 마찬가지로 본국 중심이냐, 현지 중심이냐, 세계 중심이냐,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인적자원 관리를 본사 중심으로만 하는 이게 아마 상당히 좀 초기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니까는 본사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면서 현지에는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매니지먼트 할 수 없죠. 그러면 점점점 현지에서 중간 관리자를 이제 양성하고 해가지고 뭐 팀장이나 부장급으로 이렇게 격상을 시키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예 CEO도 그냥 한국인이 아니고 그냥 현지인이 CEO를 그냥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발전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한국 분들 중에도 해외 기업에 근무를 이제 하시다가 뭐 BMW 아마 그 한국 법인장 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그럴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 BMW 한국 법인에 근무하시다가 요즘은 글쎄 요즘이 아니라 한때는 아시아 전체 총괄이 되시기도 했다. 그런 걸 보는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굳이 그 본사가 위치한 그런 그 본국의 사람들이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유능한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의 그 경영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이제 선발해서 그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고 나아가서 아예 본사 경영에까지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그런 전문성을 쌓아주기를 바랍니다. 인적자원 교육,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뭐 시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식 어떤 직장에 와서 근무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반대로 이제 한국 본사 직원도 현지에 나가서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이제 교육과 그런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해외 사업장이 또 전체 글로벌 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의 양성, 또 해외 파견, 교육, 훈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코트라에는 그 주재원 사관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파견이 예정돼 있는 그런 대기업, 중견기업의 그 직원들을 이렇게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 파견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베트남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에서 실제 이제 파견을 어디로 나가야 된다, 어느 현장에서 현대자동차 러시아 생산법인에 가서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가기 전에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언어 교육은 기본이고요. 언어 교육도 그래요. 지금 뭐 러시아어나 그런 걸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뭐 동남아 같은 데는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를 글쎄요, 대학에서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해외도 대부분이 해외 파견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 영어를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럼 영어만 해가 가서 근무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현지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는 해야 거기에 지금 직원들하고, 현지 직원, 특히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원활하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말을 배우기가 어려운 그런 언어도 있고 쉬운 언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이 문자가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요. 뭐 교수도 보니까 캄보디아 이런 데는 뭐 크메르어 해가지고 막 너무 이상한, 특히 중동의 이제 아랍어 이런 것도 문자 자체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웬만큼 배워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말만 배웁니다. 말만. 이제 뭐 문자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몇 개월간 이렇게 훈련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다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건설 현장 같은 데는 뭐 그 나라 언어를 다 배울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처리 플랜트 공장을 거기서 건설을 하는데 그 건설 현장에는 이제 뭐 그 나라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필리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뭐 영어라는 세계 공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죠. 원래 뭐 come here 해야 되는데 here come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뭐 영어를 한다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해외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해외 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관리 또 교육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체계는 이건 이제 해외에 나가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채용하는 현지인들은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된, 국제적으로 형성된 그런 이제 보수가 있어요. 아마 중동에 우리 한국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서남아, 뭐 동남아 분들은 보통 한 5, 600달러 이 정도 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체를 컨트롤하고 전체를 이제 프로젝트를 움직여가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한국에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 또 이제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보수가 안 되면 다른 회사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외국 회사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그런 보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해외 근무자들한테는 이런 이제 어떤 보수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연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본사에서 받던 그런 기본 연봉에다가 해외 근무 수당을 주죠. 해외 근무 수당. 그 나라에 맞게 그 물가가 아주 싼 나라는 이제 한 2,000달러를 플러스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좀 물가가 비싼 지역은 3,000달러. 그리고 아주 그 어려운 지역, 정말 특수지라고 그래요. 특수지. 정말 그 살기가 힘들고 풍토병도 많고 정말 덥고 이런 데는 해외 근무 수당이 훨씬 더 기본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복리후생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현지에서 이제 살아가려면, 특히 가족과 함께 갔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도 들어야 되고 자녀 교육비도 대줘야 되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거기 그 나라 현지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야 되니까, 인터내셔널 스쿨이 굉장히 비싸죠. 등록금이 3만 달러 연간 그렇게 하니까 그 돈을 대주지 않으면은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그래서 이제 해외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좀 특별한 추가적인 그런 보수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부터는 재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 관리는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돈을 관리하는 것이죠. 돈을. 기업이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 돈을 관리하는 게 단순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앞에서 봤던 그런 대규모 그런 이제 플랜트 공사를 하려면 몇억 달러, 어떨 때는 몇십억 달러 이런 대규모 초대형 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금 조달이 돼야 되죠. 그게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건설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EPC라고 그래요. EPC.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은 뭐예요? 처음에 그 설계를 하는 거죠. 어떤 가스 플랜트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 플랜트 공장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설계가 다 끝났으면은 자재 조달을 해야 돼요. 자재 조달할 때 프로큐어먼트, 돈도 조달을 해야 되는 거,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즘 우리나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플랜트 공사를 할 때 이제 한국 수출입은행이 그 나라에 대해서 장기 저리에 그런 융자금을 줘서 그런 공장을 짓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 자금 관리, 자금 조달, 운전 자금 이런 걸 이제 관리하는 것을 재무 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또 자금 조달도 쉽지 않지만은, 기업이 낙록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해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상당히 또 머리가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환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위험이 해외에서 하는 데는, 환위험은 여러분들 앞에서 그 외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환율이 변동하는 데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의 활동에 이제 주장을 주기도 하고 이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은 환위험에 노출돼 있죠. 기업 활동이. 그래서 그 환위험에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환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환관리이고 환위험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이 재무관리가 상당히 그런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 되고, 또 위험에 노출된 그런 이제 경영 요인이 되겠습니다. 해외 공사를 과거에 했던 그런 우리 기업들 중에 이런 이제 공사를 열심히 하고도 손해를 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환율이 갑자기 변동해가지고 달러로 계약을 했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는 바람에 한국에 오니까 그게 환차 손이 너무 많이 났다든지, 거꾸로 환차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요. 그리고 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중동에 가서, 산유국에 가서 건설 공사를 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앞불사 그동안 건설하는 동안에 석유값이, 국제 석유 유가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산유국의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유가가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싶어도 그 나라가 건설 대금을 주지를 못해가지고 장기간 돈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외에서 경영을 하는 데는 그런 문제, 그런 이제 재무 관리에 상당한 그런 위험성도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글로벌 재무 관리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제 재무 관리에 관련해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 주식회사 대우가 우즈베키스탄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했었어요. 그때 뭘로 건설했느냐?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랬는데 주 대우가 이제 어려워져서 그 공장이 대우가 공장을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게 전부 다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즈벡 대우 공장이 우리나라 공장이 아니고 완전히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입니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죠. 이제 그래서 그 글로벌 재무관리의 그런 이제 변화상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금융위기죠. 우리나라도 98년에 이제 금융 외환위기가 97년 말 8년에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지만은 마찬가지로 러시아 이 루블화도 98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평가 절하가 됐었습니다. 1998년도 8월에 1달러당 1.68 루블 하던 그런 루블화가 몇 배죠? 이게 6이 한 3배까지 이렇게 평가 절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3분의 1로 그 루블화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90년대 초에 그 러시아가 구소련이 시장 개방을 하면서 그때 정말 그 굉장히 그 돈 장사하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러시아에 그 이자율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 외국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한국 금융기관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적은 돈만 가지고 가서도 굉장히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장사하기 좋습니까? 그랬는데 손을 들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금융을 했다고 한번 해봐요. 금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100달러를 가지고 갈 때는 루블로 바꿔서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98년 8월에 갑자기 3분의 1로 뚝 떨어졌으니까 100달러가 사실상 달러로 치면은 30달러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금융기관이 이제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98년도 얘기고요. 98년도. 근데 또 이건 이제 언제냐면은 2014년 얘기예요. 2013년에 1달러당 33루블을 했는데 단기간에 79루블까지 가버렸다고 합니다. 불과 한 6개월 동안에. 그래서 뭐 다시 뭐 1998년 같은 그런 사태가 오느냐, 뭐 그런 이제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다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은 아마 한 60원에서 70원에 60루블에 70루블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당시,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우리 기업들도 아마 이 루블화에 그 절하 때문에 많이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은 그래도 안정화가 되고 더 이상 루블이 이제 폭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기업들도 거기서 이제 계속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환율 변동 때문에 이런 개도국들은 굉장히 어떤 이제 그 위험에 우리 투자한 기업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 해외 재무관리, 글로벌 재무관리에서는 환 위험이 가장 어떤
위험한 어떤 재무 관리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위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업의 수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환차 손이 발생할 가능성. 예, 그렇죠. 달러 대비 현지화가 급격히 폭락하게 되면은 달러를 투자했던 기업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로 달러를 가져오는데 우리나라 달러가 대폭 절상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수출을 해서 달러를 이렇게 한국으로 가져왔는데 1,100원 1달러당 1,100원이 될 걸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절상이 돼서 1,000원으로 그냥 이렇게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달러당 100원을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환차손이 또 발생하는, 그러니까는 현지에서 투자한 현지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도 환차손을 발생할 수가 있는 그것이 어쨌든 환위험이라고 합니다. 네, 환위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이익이 아니고요. 근데 환노출이라는 것은 그와 조금 상반됩니다. 환노출은 이제 환차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차 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그걸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위험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환차로 인해서 손해 볼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걸 이제 환위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위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노출과 위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관계도로 그림으로 그린 거네요. 그래서 환율이 환에 노출돼 있을 때 불리하게 되는 경우는 환위험이고, 유리한 변동은 뭐예요? 환평가액 또는 환산차익, 외환평가액,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으로 인해서 외환의 변동으로 인해서 환의 노출로 인한 그런 외환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에 이제 이익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변동될 때도 그렇잖아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뭐 항공사들이 많이 비즈니스를 못 합니다만은 티켓을 다 달러 기준으로 팔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받는 이제 회사,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달러로 이제 티켓을 파니까 더 이익이 되는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평가 절하가 됐다고 했을 때요. 그런데 또 반면에 환차 손도 발생합니다. 항공사가. 왜? 비행기를 들여올 때 그걸 뭐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아니면 리스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 절하가 됐다. 1달러당 1,100원 하던 게 1,200원으로 가버렸다 하면은 티켓을 파는 돈이 더 들어오는 반면에 비행기 리스료 갚는 건 돈이 더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환노출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기법, 기업 내부적 기법과 외부적 기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게 있어요. 뭐 매칭과 내칭, 리딩, 레깅, 가격 정책, 선물한, 뭐 환율 변동 보험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교수가 하나 좀 예를 들게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독일의 회사가 한국 회사의 부품을 이렇게 이제 납품 받아갈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유로나 달러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계약을 해요. 원화로. 근데 왜 원화로 계약을 하는가 이게 봤더니 이런 겁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서 자동차 많이 팔고 있잖아요. BMW, 벤츠, 폭스바겐 팔고 있으면 자동차 부품 판매 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품을 수입해 온다. 그러면 부품 대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원화로 판매한 자동차 대금 중에서 그냥 부품 대금을 줘버리면 되죠. 그러면 전혀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환위험을 이제 환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글로벌 재무 관리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인데 자금을 이제 어디서 가져올 거냐 하는 것이죠.
자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어느 돈으로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많은 지금 뭐 적립금을 사내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니면 유럽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죠. 돈을 그 선진국들은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자를 커버하고도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내부 자금으로 할 수 있고, 외부 자금을 할 수도 있다. 아까 주식하다 대우의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공장 얘기했죠. 그건 외부 자금으로 공장을 건설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야. 여러분들 증권을 발행하는 걸 직접 조달을 하고, 은행에서 빌리는 것을 간접 조달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리려면은 글쎄요. 그냥 가서 빌리려면 잘 안 빌려주죠. 어떤 투자 프로젝트가 확실하게 있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지급 보증을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다 외국계 기업들도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고요. 이제 사실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교수가 교재를 위주로 교재 중심으로 강의했던 내용은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개인별 학기 과제 그리고 질문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해주는 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